제정신이라면 아무도 달러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국가인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달러는 곧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달러를 팔라고 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짐 로저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2부까지 가고 아니면 딴 이야기를 할게요 라고 하면 섭하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좀 나중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10월 7일 리얼비전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달러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로저스 홀딩스 회장으로서 한국을 좋아하는 세계적인 투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난티 사건으로 몇몇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아난티 짐 로저스로 검색하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얼비전의 인터뷰만 보면 짐 로저스는 달러를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달러를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과거 인터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인의 투자 포지션 중 미국의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달러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2018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는 최고의 피난처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그는 혼란이 심화될수록 달러는 점점 고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달러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달러는 언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까요? 제가 뉴스를 좀 뒤져봤습니다. 짐 로저스는 18년도 하반기부터 달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8년 9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국가인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달러는 곧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을까요? 좀 파격적이죠? 그리고 며칠 전 19년 10월 달러가 끝났다고 느껴지면 중국 위안화나 금을 사겠다고 말하면서 달러를 그냥 냅다 팔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달러를 팔라고 했을까요?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잘 아실 거라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화제의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사려고 합니다. 이거 구하기 쉽습니까? 해외에서는 웃돈을 주고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갤럭시 폴드의 생산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달에 10만 대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를 한 달에 1000만 대씩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가격이 200만 대에 형성될 수 있을까요? 길거리 핸드폰 매장에는 갤럭시 폴드가 굴러다닐 것이고 누구나 쉽게 이 최신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달러는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그 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 폴드 짐 로저스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채, 양적 완화, 레포 금리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채라는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미국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부는 돈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는데요? 보통 일본과 중국 같은 해외 국가나 자국의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나요? 아닙니다. 채무 증서를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채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만기가 10년이고 이자가 5%인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1000억 달러를 정부에게 주고 대신 매달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10년 후에는 당연히 원금인 10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일종의 은행 예금과도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부는 자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중은행에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은행에 현금도 많이 없는데 그나마 남은 현금을 국채 매입에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우니 은행 입장에서 남은 현금도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국채 매입, 초과 지급 준비금 등 여러 이유로 지금 은행은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현금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대출도 팍팍 해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늘 돈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현금도 없고 죄다 채권만 들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죠. 그래서 구원투수로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준이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줄게. 대신 너네가 들고 있는 채권 우리에게 팔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연준에서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고 대신 시중은행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9월 16일 2%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레포금리가 10%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느라 현금은 없고 죄다 국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있는 현금도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에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초과 지급 준비금도 연준의 양적 축소로 거의 바닥난 상황이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부동산에 모든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 들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가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일반 회사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A라는 은행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은행은 옆 동네 B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미국 국채 들고 있어. 이거 담보로 맡길 테니 돈 좀 빌려줘. 미국 국채는 매우 안전합니다. 당연히 B은행은 낮은 금리로 A은행에게 돈을 선뜻 빌려주겠죠. 그런데 지금 B은행도 미국 국채를 사느라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A은행은 C, D, E, F, G 모두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은행이 국채를 사느라 시중에 돈이 떨어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경색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시중에 돈은 없지만 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금리인 레포금리가 10%까지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레포금리 급등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 블랙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협상의 결과, 레포금리 급등의 결과 이런 것들은 제가 궁예가 아닌 이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는 보입니다. 레포금리 급등은 결국 연준으로 하여금 4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더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 금 같은 상품에 주목해야 하겠죠. 역시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등판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돈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은행은 돈 대신 뭐가 많이 있나요? 바로 국채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은행에게 돈을 주고 대신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그림인데요.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관련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은 15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600억 달러씩을 레포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주로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두는 예치금을 이른바 준비금을 매월 600억 달러씩 늘리는 계획이다. 블라블라블라. 연준은 이날 조치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기술적 대응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8일 이는 결코 QE 양적 완화가 아니며 어떠한 의미로도 QE 양적 완화가 아니다 지적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에서 단기 국채 매입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완화 정책이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장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수한 기술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책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시했던 양적 완화는 단기국채, 장기국채 가리지 않고 모두 싹 연준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중은행에 있는 국채를 사서 시중은행에 돈을 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 정책으로서 은행이 들고 있는 100억 달러의 1년 만기 단기국채를
연준에서 매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10월 16일 연준은 A은행에게 1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은행이 들고 있는 1년 만기 단기 국채를 매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준은 A은행에게 다시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줬던 100억 달러 다시 내놔. 난 다시 너한테 국채를 팔게. 이 말은 즉 단기적으로 딱 1년만 시장에 돈을 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장단기 채권을 무작위로 매입하면서 경제를 부양했던 양적 완화와 조금 다르죠. 그런데 1년 후 그때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망하게 연준에서 둘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되면 다시 또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하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할 거라 봅니다. 즉 이번 정책은 양적 완화의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니 양적 완화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만약 이번 미니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에서 미니 양적 완화 이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미니 양적 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을 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짐 로저스 멱살 잡으러 가시죠. 제 멱살은 잡지 마세요.